안녕하세요.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 제34장 아틸라, 킹 오브 더 헌스, 아틸라, 훈족의 왕 편. 오늘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세기 유럽 전역을 그 이름만으로도 공포에 떨게 했던 인물이죠. 아틸라. 그리고 그가 이끌었던 훈족의 이야기를 에드워드 기번의 시선으로 한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기번의 기록을 바탕으로 그 시대의 격동과 한인 간의 강렬했던 삶, 그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죠. 네, 기본은 2장에서 정말 그 5세기 중반 이미 기울어가던 로마 제국을 말 그대로 뿌리째 흔들었던 거대한 인물 아틸라의 등장과 퇴장을 아주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무자비한 정보활동, 또 놀라운 군사적 능력, 그리고 짧지만 강렬했던 훈족 제국의 실체와 그 몰락 과장, 이걸 따라가면서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리더십이란 무언가, 제국은 어떻게 흥하고 망하는가 같은 것들을 곱씹어볼 신앙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아틸라, 이 베일에 쌓인 인물이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는지부터 살펴봐야겠군요. 기번은 문두주크의 아들인 그가 어떻게 권좌에 오르는지부터 설명하죠. 맞습니다. 434년경인데요. 아틸라는 형 빌레다와 함께 훈족의 공동왕으로 즉위합니다. 근데 기번이 묘사하는 아틸라의 외모부터가 좀 범상치가 않아요. 키는 작지만 아주 다부진 체격에 넓은 가슴, 검은 피부, 그리고 깊고 작은 눈을 가졌다고 하죠. 전형적인 혼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도 그의 표정은 늘 엄숙하고 말수가 적었고 행동 하나하나에 위험이 서려 있었다고 기번은 기록합니다. 뭐랄까, 겉모습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자비한 정복자였다.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마르스의 검 이야기. 이게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우연히 발견된 고대의 검을 전쟁의 신 마르스의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일종의 신성한 지배자임을 내세운 거죠. 아, 그런 전설을 이용했군요. 네. 이게 단순한 미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다양한 부족으로 이루어진 훈족 사회, 또 그들에게 복속된 민족들을 하나로 묶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자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화와 상징을 통해 권위를 세우고 사람들을 통합하는 시대를 초월할 리더십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기번의 서술 중에 이 부분이 아틸라의 위상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잠깐 인용해보면 He alone was the man of the world who could terrorize both east and west. 해석. 그만이 동방과 서방 세계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문제 포인트. 기번이 여기서 he alone이라고 강조한 게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 당시 세계의 두 축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아틸라의 그 독보적인 힘, 존재감을 이 짧은 구절로 그냥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실감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 권력을 향한 야망은 결국 네, 형제 간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445년 아틸라는 공동 통치자였던 형 블레다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로써 그는 명실상부한 훈족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고 광대한 유목제국을 홀로 통솔하게 되죠. 이때부터 그의 이름은 곧 공포의 대명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아틸라, 그의 칼날은 곧바로 동로마 제국으로 향하는군요. 당시 황제는 테오도시우스 2세였는데 기번은 이 시기 훈족의 위세 앞에 동로마가 얼마나 속수무책이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네, 그야말로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틀라는 동로마에게 연간 바치던 곡물의 액수를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존의 금 700파운드였던 것을 무려 3배인 2100파운드로 올리고 거기에 더해서 당장 6000파운드를 일시불로 지급하라 이렇게 요구하죠. 잠깐만요. 금 2100파운드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액수인데 이전의 3배라니. 이건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서서 동로마 제국의 자존심을 그냥 완전히 짓밟고 사실상 속국 취급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당시 동로마가 이걸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있었을까요? 감당하기 버거웠을 겁니다. 엄청난 재정적 압박이었을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큰 굴욕이었죠. 근데 더 모욕적인 조항도 있었습니다. 더 모욕적인 조항이요? 네, 바로 로마로 망명한 훈족 출신 인사들을 넘기라는 요구였습니다. 기번에 따르면 아틸라는 이들을 넘겨받아서 본보기로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적에게는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휴,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굴욕적인 평화조차 오래가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441년에 도나우 강변의 도시의 마르구스의 주교가 훈족의 왕릉을 도굴했다는 사건이 빌미가 됩니다. 아틸라는 이걸 명분 삼아서 다시 동로마 영토를 침공하죠. 기본은 이때의 파괴 규모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시르미움에서 나이스스에 이르는 약 500마일, 그러니까 한 800km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이 휩쓸렸고요. 무려 70개가 넘는 도시들이 파괴돼서 폐허로 변했다고 전합니다. 그야말로 촉포화 작전이었던 셈입니다. 500마일에 걸쳐서 70개 도시라니, 와,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파괴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가 정말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이은 패배와 굴욕 속에서 동로와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결국 동로마의 실권자였던 환관 크리사피우스는 극단적인 선택을 모의합니다. 바로 아틸라 암살 계획이었죠. 훈족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에데콘이라는 인물을 금으로 매수하려고 시도합니다. 암살 시도라니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모양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에데콘은 이 음모를 그대로 아틸라에게 밀고 해버립니다. 아, 밀고로 발각되었다면 아틸라의 분노가 엄청 왔을 텐데요. 물론 경노했지만 아틸라는 단순히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에 이 사건을 아주 교묘하게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동로마 사절단을 불러들여서 혹독하게 신문하면서 특히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비길리우스가 암살 계획을 알고 있었고 성공 시 에데콘에게 금 200파운드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내죠. 이 사건으로 동로마는 군사적 패배에 더해서 외교적으로도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때 기본이 기록한 훈족 대사의 에슬라오의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앞에서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하죠. 네, 에슬라오는 황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고귀한 혈통의 아들이지만 나의 주인 아틸라 또한 고귀한 혈통이다. 그러나 아틸라는 자신의 고귀한 혈통을 잘 보존했지만 황제는 아틸라에게 공물을 바침으로써 그의 노예가 되었고 자신의 고귀한 혈통마저 더럽혔다. 따라서 황제는 자신의 주인을 배신하려는 사악하고 비겁한 노예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황제의 면전에서 노예라니 이건 뭐 외교적 모욕을 한참 넘어선 수준인데요. 분위기가 정말 살얼음판 같았겠습니다. 동로마로서는 정말 치욕의 극치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시기 동로마 사절단의 일원으로 훈족 궁정을 방문했던 역사가 프리스쿠스. 덕분에 우리가 당시 훈족 지배층의 생활 모습을 좀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은 프리스쿠스의 기록을 아주 상세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프리스쿠스는 훈족 궁정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로마인들이 상상했던 그런 야만적인 모습 그대로였을까요? 프리스쿠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틸라의 궁전은 로마의 화려한 석조 건물들과는 달리 잘 다듬어진 목재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소박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들만의 방식으로 실용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더 흥미로운 것은 아틸라 개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아틸라 개인의 생활이요? 어떤 점이 특별했나요? 화려하게 차려진 연회에서도 아틸라 자신은 나무로 만든 소박한 식기에 담긴 음식을 먹으며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고 프리스쿠스는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본은 아틸라의 복합적인 면모를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게 포착해냅니다. 또 인용을 해보자면 His mother's table was wooden, but his ambition was boundless. 해석. 그의 식탁은 소박한 나무였으나 그의 야망은 끝이 없었다. 문체 포인트. 여기서 기본은 소박한 나무 식탁이라는 검소한 외양과 끝없는 야망이라는 내면의 거대한 욕망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이런 서정적 대비를 통해 아틸라라는 인물이 단순히 탐욕스러운 정복자가 아니라 외적인 절제와 내적인 거대함이 공존하는 복잡한 인물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죠. 약간 영웅서사의 비극적인 분위기마저 감돌게 합니다. 겉으로는 검소하지만 속으로는 세계를 삼킬 듯한 야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군요. 연회장의 다른 모습은 어땠나요? 연회에서는 스키타이 시인들이 아틸라의 공적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고 또 어릿광대들이 사람들을 웃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틸라 본인은 시종일관 엄숙함을 잃지 않았다고 하죠. 딱 한순간 그의 막내 아들 이르낙이 연회장에 들어왔을 때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애정을 표현했다고 프리스쿠스는 기록했습니다. 아, 냉혹한 정복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아주 드문 인간적인 모습이군요. 기본은 왜 이런 디테일을 중요하게 다뤘을까요?
단순히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아틸라를 좀 더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내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아틸라를 단순한 야만인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등장한 강력한 지도자로 보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마지막 불꽃은 이제 서방, 즉 서로마 제국을 향하게 됩니다. 동방을 사실상 굴복시킨 아틸라가 드디어 서로마로 눈을 돌리는군요. 452년 이탈리아 침공이죠. 네, 아틸라는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북부를 침공합니다. 아퀼레이아와 같은 주요 도시들이 함락되고 밀라노까지 진격하자 로마는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입니다. 다급해진 서로마 제국은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레오 1세를 사절로 보내서 아틸라와 담판을 벌이게 합니다. 교황이 직접 나섰다니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놀랍게도 교황과의 회담 이후 아틸라는 이탈리아에서 철군을 결정합니다.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군대에 퍼진 전염병 문제, 또 심각해진 보급 문제, 동로마 군대가 배후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 등 현실적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기본은 여기에 더해서 교황 레오 1세의 용기나 종교적 권위가 아틸라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야만적인 정복자조차 신성한 권위 앞에서는 잠시 망설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든 로마는 일단 한숨 돌렸겠네요. 하지만 이 공포의 시대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이 맺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해인 453년 아틸라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 결혼식 날 밤 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기본은 여러 가지 설 중에서 코피가 기도로 역류하여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룹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의 공포에 최우치고는 너무나 뜻밖이고 어쩌면 허무하기까지 한 죽음이죠. 그렇게 세상을 뒤흔들던 인물이 결혼식 밤에 코피로 사망하다니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훈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틸라의 죽음은 훈족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기본에 따르면 훈족 전사들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칼로 그어서 눈물 대신 피를 흘려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금, 은, 철의 삼중관에 안치되었고요. 장례와 매장에 동원되었던 포로들은 무덤의 위치를 비밀에 붙이기 위해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그렇게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히게 된 거죠. 기본은 아틸라의 죽음과 그 의미를 또 다른 인상적인 문장으로 표현했죠.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The sword of Mars seemed to rust with his blood. 해석, 마르스의 검은 그의 피와 함께 녹쓰는 듯했다. 문체 포인트, 여기서 마르스의 검은 아틸라가 휘둘렀던 전쟁과 정복, 파괴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 검이 아틸라의 피와 함께 녹슨다는 표현은 그의 죽음이 단순히 한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그가 상징했던 폭력과 공포의 시대 자체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시적으로 암시합니다. 영웅의 몰락과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비장하게 함축한 기본 특유의 문체적 역량이 돋보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스의 검이 녹슬었다는 표현처럼 아틸라라는 그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지자 훈족 제국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겠군요. 정확합니다. 아틸라가 생전에 후계 구도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여러 아들들 사이에 즉시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결국 장남이었던 엘라기, 네타드 강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그동안 훈족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게피다이족과 오스트로고트족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전사하고 맙니다. 아, 아틸라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던 게르만 부족들이 마침내 반기를 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네타드 전투의 패배는 훈족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잃고 내부 분열까지 겪게 된 훈 제국은 더 이상 예전의 위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틸라의 공포 아래 복속되어 있던 수많은 게르만 부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독립을 선언하고 떨어져 나갔고요. 훈족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결국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아틸라가 피와 공포로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은 그의 죽음과 함께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정말 극적인 흥망성쇠입니다. 기본이 그려낸 아틸라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 그는 단순히 세상을 파괴하고 다니던 야만적인 왕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의 방식은 잔혹했지만 그 시대의 혼란 속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로마라는 거대한 기존 질서에 도전했던 인물이었죠. 어쩌면 기본은 아틸라를 로마 제국이라는 낡고 거대한 구조에 맞서 싸운 비록 야만적이지만 강력했던 마지막 전사처럼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은 아틸라를 통해 리더십의 본질, 제국의 흥망성쇠 메커니즘, 그리고 문명과 소위 야만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틸라의 극적인 삶과 죽음, 그리고 그가 세운 제국의 눈 깜짝할 사이의 붕괴는 역사 속에서 강력한 힘과 카리스마가 어떻게 등장하고 또 어떻게 허무하게 소멸하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사례를 보여주죠. 오늘 저희와의 이 탐구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아틸라와 그가 살았던 격동의 시대, 그리고 기본의 통찰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 다음 장인 제35장에서는 훈족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유럽의 혼란과 폐허 속에서 새로운 질서, 즉 게르만족의 왕국들이 어떻게 움트고 형성되어 나가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무대가 또 어떻게 바뀌어갈지 기대해 주십시오. 역사의 메아리,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흥미로운 역사의 장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